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무용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더 젊은 시절에는 무용수로 무대 위에 있었던 저였는데, 그러다 부상을 당하고서 지금은 무용수의 꿈을 접고 후배들을 양성하는 중이네요. 현역 시절에는 알게 모르게 늘 부담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게를 내려놓고 무용 자체를 즐기다 보니 오히려 춤추고 움직이는 자체가 행복한 것 같아요. 평생 해왔던 일을 그만두게 되고 더 이상 이전처럼 춤추지 못한다는 게 매우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가끔은 어쩐지 후련하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기는 하지만 평생을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자기 관리만 하며 사는 게 저도 힘들었거든요. 그땐 무용만이 제 전부라 생각했기에 연습실에 틀어박혀서 연습만 하고 공연 준비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고 유행한다는 것 하나 제대로 즐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다들 알고 있는 맛집은 알지도 못했고 안다고 한들 식단 관리 때문에 가서 먹어볼 수도 없었죠. 그렇게 하나밖에 모르고 살아서 그런지 무용으로는 꽤 두각을 나타냈지만 정작 무용을 관둔 지금은 이런저런 후회가 들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세상을 모르고 바보같이 살아서 그런 일을 당했던 건지 미련한 짓을 했는지 소용없는 후회가 자꾸만 생기네요. 지금은 이렇게 다양한 사연들을 들으며 세상 사는 공부도 하고 있고 제 학원을 운영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때 일이 아니었으면 어쩌면 저는 지금도 바보같이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절제하고 참고만 살았기에 제게 인내는 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늘 참고 버텼고 결혼 생활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도 않았네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당시에는 참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일로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게 되었고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그때의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어머니를 따라갔던 공연장에서 처음으로 무용을 접했고 그때부터 저는 무용수의 꿈을 키워왔죠. 온몸으로 여러 감정들을 표현해내는 무대 위의 무용소들을 보며 어린 마음에 말로 다 못할 벅찬 감동을 느꼈거든요. 겨우 인생살이 10년 차의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느꼈던 그 감동은 지금도 영영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날 그렇게 저는 제 평생의 첫사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용과 사랑에 빠져버린 저는 다음 날부터 어머니를 졸라 무용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부모님은 제가 취미 삼아 몇 개월 다니다 말 거라 생각하셨지 설마 그 일을 평생 하게 될 줄은 모르셨을 거예요. 10살 무렵 무용을 시작한 저는 그날 이후 매일 연습과 레슨을 받으며 무용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매일 연습을 하느라 발에는 물집이 생기고 굳은 살이 박혀갔지만 그때는 하나하나 배워가는 게 뭐든 재미있었어요. 그 뒤로 예중 예고로 진학한 저는 점차 무용수의 꿈을 키워가게 되었습니다. 매일 식단 관리에 운동, 연습을 빼먹지 않는 것은 힘들었지만 무용 자체는 여전히 즐거웠어요. 동작을 하나씩 해내갈 때 느끼는 희열도 있었고 춤이라는 행위 자체가 제게는 더없이 큰 행복이었거든요. 아무리 힘든 날에도 춤출 때만큼은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홀가분한 기분이었죠. 벌써 10년 가까이 무용을 하게 된 제게 무용 말고 다른 미래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저는 오로지 무용수가 되기만을 바라였습니다. 물론 무용을 업으로 삼는다는 건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업계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어려서부터 국내외 대회에 입시에 늘 경쟁에 시달려야 했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날도 참 많았습니다.
가끔은 그런 경쟁이 지긋지긋해 다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지만 그것도 제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참고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연습을 게을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쉬고 있는 이 시간에 누군가는 연습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자는 시간을 빼고는 늘 무용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용수는 몸이 가벼워야 하다 보니 늘 몸무게에 대한 강박이 있는데 가끔은 다른 친구들처럼 떡볶이나 치킨이 먹고 싶기도 했고 참기만 하는 제 인생이 짜증스러워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누구 하나 강요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스스로 원하는 게 있으니 결국 견딜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어렵게 지원해 주시는 것을 잘 알기에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았네요. 그래도 덕분인지 저는 인내력 하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가끔은 미련하게도 너무 참아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무용을 하는 동안은 그 인내심이 더할 나위 없는 장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랜 노력 끝에 대학에 입학해 무용과에 진학할 수 있었고 콩쿠르며 여러 대회에 나가서 많은 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저는 원하던 대로 무용수가 되었습니다. 무용단에 입단해서 이제는 당당히 돈을 받고 춤을 추게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드디어 제가 바라던 꿈을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때부터가 더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입단하던 그날은 제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바를 이뤄낸 저는 그 뒤로도 연습 한 번 빠지는 일 없이 여전히 열심히 무용을 했습니다. 평생 연습밖에 몰랐던 탓에 다른 단원들이 놀러 다니고 연애를 할 때도 저는 늘 혼자 연습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별명이 연습실 지방령이었죠. 덕분에 연애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여행 한 번 제대로 가본 적 없었지만 여전히 제가 좋아하는 무용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힘든 모든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한우물만 파던 저는 30이 다 되도록 남자 한 번 제대로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했다는 것보다는 만날 생각이 없었다는 게 맞겠네요. 애초에 공연과 연습밖에 모르던 제가 어딜 나가서 남자를 만날 수 있었겠어요? 가끔 지인들이 소개를 해준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괜히 연애하느라 연습할 시간 뺏길까 싶어서 저는 그런 소개팅을 나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무용 외에는 관심을 끊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 타고난 성격이 그런지 몰라도 저는 나이를 다 먹어서까지 남자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잘생겼다는 연예인들을 봐도 별 생각이 없었던 저는 주변에서 흔하게 물어보는 이상형 질문에도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을 알게 되었네요. 어느 날 공연이 끝난 저희 대기실로 한 남자가 들어왔었습니다. 동료 무용수의 지인이라며 찾아온 그 남자는 그곳의 모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는 마지막으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끔 지인이나 팬이라며 찾아오시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하기에 그날도 저는 의례적으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제 손을 놔주지 않는 거예요. 공연 정말 잘 봤습니다. 어쩜 그렇게 춤을 잘 추시는지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아, 네. 좋게 봐주셨다니 감사해요.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봐야 해서요. 저 뒤풀이는 안 가시나요? 오늘 제가 모두 대접하려고 했는데. 글쎄요. 피곤하기도 하고 제가 술을 못해서요. 유독 제게 질문이 많은 그 사람은 뭐라는 사람인지 몰라도 무용단 전체 회식을 대접하겠다 말했습니다. 평소 술도 잘 못하고 피곤해서 뒤풀이는 잘 가지 않던 저는 당연히 그 자리에 불참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를 데려온 동료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성아,
오늘은 같이 가지 그래? 호영이가 너 때문에 큰돈 쓰겠다고 이러는데 네가 빠지면 되냐? 네? 저 때문이라뇨? 그게 무슨... 사실 제가 아성씨 큰 팬이라서요. 공연 너무 잘 봐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저 때문에 회식을 주관하겠다는 그 사람의 의도가 뭔지는 연애 한 번 못해본 저도 잘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일면식도 없는 남자가 뭘 보고 나한테 관심을 가지는가 싶었던 저는 그 호의가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결국 거듭된 저의 거절에 그 사람은 제게 명함 한 장을 건네더라고요. 명함에는 회사명과 사장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저도 몇 번 들어본 알만한 사람은 알만한 벤처기업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도 얘기를 하기에 저도 몇 번 들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건 젊은 나이에 사장 직함을 달았던 저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젊은 사장이라는 얘기에 더 꺼려지기까지 했죠. 그런 사람들이야 주변에 좋다고 달려드는 여자가 많을 테니 여자가 아쉬울 일도 없을 거고 왠지 거만하고 사치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함을 받고도 연락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 사람도 자존심이 있을 테니 자기에게 관심 없어 하는 제게 더 이상 다가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아니었네요. 호영 씨는 그날 이후 제 공연이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공연을 잘 봤다며 꽃다발을 건네는 그 사람이 저는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지나친 관심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기만 했죠. 그렇다고 관객으로서, 팬으로서 제 공연을 보러 왔다는 사람에게 오지 말라고 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호영 씨는 매번 제 공연을 빠짐없이 보았고 언젠가부터는 제가 먼저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사실 매번 빠짐없이 공연을 보러 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게다가 매 회차마다 똑같은 공연을 매번 보다 보면 질려버려 흥미도 떨어질 텐데 말이죠. 게다가 공연 때마다 그날그날 제 컨디션을 살피며 자신이 좋았던 부분들을 직접 코멘트해주는 것을까지 듣고 있으니 저 역시도 그 사람을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 역시 그런 남자가 어디 있냐며 저와 호영 씨를 엮어주고 싶어서 안달이었습니다. 아성이 너 따로 이상형이라도 있어? 대체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안 만나겠다는 거야?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연애 생각이 없어요. 그럼 너 죽을 때까지 연애고 결혼이고 안 할 거야? 기회 있을 때 잡아. 너도 벌써 30이야. 언제까지 너 좋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 솔직히 호영씨 정도면 누가 봐도 탐낼만한데 너는 운 좋은 줄 알아야지. 내가 여자였으면 호영씨 안 놓치지. 너 괜히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나가서 같이 밥이라도 먹어봐. 얘기도 한 번 안 해보고 어떤지 어떻게 알겠어. 저도 그쯤 되니 그 사람을 모른 척하기도 어려웠고 사실 한 번쯤은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줘야 하지 않나 싶기는 했습니다. 열혈 팬이라도 그 정도 소원은 들어줄만 했기에 결국 저는 그 사람 뜻대로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식단 관리를 열심히 하는 저를 배려해서 적절한 식당을 골라온 호영씨는 식사 자리 내내 저를 즐겁게 해줬습니다. 사실 저는 무용에는 별 관심 없었거든요. 공연을 보러 다닌 적도 없고 제가 예술은 잘 몰라서요. 근데 아성씨 공연하는 걸 보니까 예술이 뭔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예술이라는 건 설명이 필요 없는 거구나. 그냥 보면 느끼는구나. 그걸 알았죠. 내가 자기에게 선입견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건지 그 사람은 최대한 자신의 진솔한 마음을 보여주려 많은 애를 썼습니다. 내 외형과 무용수라는 허울에 끌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는 사람과 내 일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해줬어요. 처음에는 저도 괜한 선입견에 호영씨 마음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며 점점 더 호영씨를 깊게 알게 되었죠. 열심히 사업을 꾸리면서도 허세 없고 은근히 소탈한 모습에 괜히 더 정이 갔습니다. 대화도 잘 통했고
식사 내내 분위기도 참 좋았습니다. 먼저 나서서 대화를 주도하며 자연스러워 보이기에 저는 호영씨가 연애도 많이 해봤고 긴장 하나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체했는지 화장실에서 먹은 걸 다 개어내고 있더라고요. 저와의 식사 자리가 긴장되어 체하기까지 한 호영씨는 홀로 화장실에서 제게 애프터 신청하는 연습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노력하는 모습을 우연히 엿보게 된 저는 그 사람이 내 생각보다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싶어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자연스럽게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뒤로 호영씨는 저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바빠서 공연을 보러 오지 못할 때면 늘 꽃배달과 선물을 보냈고 웬만하면 제 공연을 보려고 출장 스케줄까지 조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면 늘 제게 모든 것을 맞춰주었고 제 손으로 물병 하나 따지 못하게 했죠.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나한테 맡겨. 내가 앞으로 아성이의 전속비서가 되어줄게. 그러니까 아성이 너는 하고 싶은 무용만 열심히 해. 나는 네가 무용할 때가 가장 멋있거든. 저는 제 뒤에서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겠다는 그 남자를 열렬히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정말 사랑이구나 느끼게 된 저는 이전과는 다른 행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뒤에 제가 열심히 무용을 하는 이유에 또 다른 이유가 추가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행복한 연인이 되었습니다. 뒤늦게 연애 감정에 눈을 뜬 저는 늦게 배운 도둑질에 밤새는 줄 모르는 심정이었습니다. 매일 보고 싶었고 더 이상은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만 같았죠. 그 사람도 늘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성이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하루라도 못 보면 너무 애가 달아. 정말 빨리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헤어지지 않아도 되고 매일같이 있을 수 있잖아. 그리고 내가 아성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텐데. 그치?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 내 인생에 이런 행복도 있었구나. 너무 늦게 알아버린 것 같아. 이제라도 이런 행복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 아성아, 내가 진짜로 너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우리 결혼할까? 그렇게 저희는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받고 부모님 앞에 호영씨를 소개시켰죠. 어머니는 제가 드디어 사윗감을 데려왔다고 좋아하셨지만 이번에도 아버지는 어머니와 다르셨네요. 워낙 딸버 보이셨던 분이라 제가 30이 다될 때까지 결혼 안 하고 집에 있는 걸 더 좋아하시는 유일한 분이셨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어디서 결혼하겠다고 사위를 데려온다니 아버지는 걱정부터 앞서셨습니다. 아버지는 처음 보는 무서운 얼굴로 호영씨에게 꼬치꼬치 물으셨어요. 자네, 우리 아성이가 무용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혼 후에도 그런 아성이를 적극적으로 밀어줄 생각인가? 그럼요. 저야말로 아성이가 나이 들어 은퇴할 때까지 오래도록 무용을 했으면 합니다. 제 지원이 필요하다면 끝까지 지원해줄 거고요. 그래? 그러면 혹시나 사업한다고 바빠서 우리 애한테 소홀하거나 집에서 살림하라 할 생각은 아니겠지? 나는 그 꼴 못 보네. 자네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우리 딸을 사랑하고 아껴줄 사람이면 좋겠어. 아버님이 뭘 걱정하시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 아성이를 정말로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있고 평생 위하며 살 자신 있습니다. 아성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던 평생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게 해줄 수 있고 살림이나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건 사람을 써도 되고 저도 아성이 고생시키고 싶지도 않고요.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줄 능력도 있고 아성이가 원하는 데까지는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도 저 한번 믿어보시고 저희 결혼 허락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무서워 떨면서도
그 앞에서 당당하게 제 행복을 약속하는 호영 씨를 보니 저는 왠지 뿌듯해졌죠. 그동안 부모님이 무용하는 제 뒷바라지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셨는지 잘 알기에 저는 결혼을 해서도 오래도록 일하고 싶었고 걱정 없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바람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잘난 남편 덕에 저는 호텔 결혼식에 좋은 신혼집까지 얻으며 남부럽지 않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제가 남편을 너무 잘 만났다며 칭찬과 부러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 제가 가장 행복했던 부분은 결혼 후에도 제 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결혼하고 임신하며 무용을 포기하게 되는 선배들도 많았는데 제 남편은 제가 원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며 임신 강요도 살림 요구도 하지 않았고 누구보다 저를 먼저 챙겨주었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마실 채소즙을 내려주고 컨디션에 예민한 저를 위해 직접 잠자리를 봐주기도 했습니다. 자기도 사업하느라 바쁘면서 그런 세심한 것들까지 챙겨주는 남편에게 저는 너무나 고마웠고 더 없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을 시집 보내고도 여전히 걱정이 많으신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죠. 저는 그렇게 열심히 외조해주는 남편 덕분에 컨디션도 좋았고 덕분에 결혼 후에도 여전히 무리 없이 무용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과 결혼까지 쟁취하며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제 남편이 애처가라며 칭찬했고 언젠가부터 저는 그런 칭찬들에 익숙해지며 행복에 젖어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몇 년은 참 행복했습니다. 한참 신혼이다 보니 부부 사이도 너무나 좋았고 매인 무용수로 뽑히며 일도 잘 풀렸거든요. 예전에는 결혼을 하면 커리어에 지장이 생길까 싶어 걱정이 많았는데 괜한 걱정이었다 싶을 정도로 어려울 게 없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불행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제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던 그때에 저는 너무 큰 시련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잘하고 싶다는 부담감 때문이었는지 저는 연습 중 큰 실수를 하고 말았고 큰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깊은 통증에 의식을 잃다시피 해서 병원에 실려갔고 그날 저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일단 몇 번 더 수술을 해야겠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하더라도 다시 무용을 하시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애초에 보통 사람들보다 연골도 많이 상해 있고 수술을 해도 완전히 회복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에 부모님과 남편은 안심했지만 무용하는 사람에게 앞으로 더 이상 무용을 할 수 없다는 말은 제게는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남편은 그래도 다행이라며 저를 붙들어 주셨지만 저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위로에도 힘을 낼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그저 끌려다니듯 수술을 받았고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술 후 저는 20년 동안 한 번도 쉰 적 없던 무용을 처음으로 쉬게 되었고 남편을 출근시키고 홀로 빈집을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다시 무용을 해보려 더 열심히 재활을 다녔지만 당장은 뛰는 것도 버거울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일상생활로도 금방 돌아가지 못한 저는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봤지만 그건 고통만 더할 뿐이었죠. 몸에 한 곳이 탈이 나다 보니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여기저기 드러나기 시작했고 제 몸은 절대 이전처럼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재활치료에도 회복되지 못한 저는 결국 평생 해온 무용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 고집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맞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쏟아부었던 일을 포기하게 되니 그 좌절감은
제 생각보다 더 심했습니다. 겨우 30대밖에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은 뭘 해야 할지, 당장 내일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위로하며 다독이던 남편도 계속되는 저의 좌절에 이골이 난 건지 더 이상 위로도 하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무용일은 수명도 짧은 거 아니야? 당신도 잘해봤자 뭐 몇 년이나 더 했겠어. 이렇게라도 일찍 그만둔 걸 다행이다 생각해야지. 뭐?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힘든 거 안 보여? 위로는 못할 망정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언제는 춤추는 내 모습이 좋다며. 평생 했으면 좋겠다며. 아이, 그거야 그때 얘기지. 당신 설마 진짜로 평생 춤이나 추고 할 생각이었어? 당신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네. 그런 건 다 젊을 때 치기로 하는 거지. 차라리 잘 됐어. 그냥 이참에 살림 배우고 집에서 내조하고 육아나 할 생각해. 남편이 돈 잘 벌어오는데 뭐가 걱정이야. 꿈을 잃게 된 제 상황도 충격적이었지만 믿었던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문제는 평생 나를 위해 내 꿈을 지지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내 상황이 달라졌다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속았던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기댈 곳이 없어진 탓인지 그 뒤로 저는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진통 때문에 스테로이드까지 처방을 받으면서 그 부작용으로 살이 찌기 시작했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우울증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뭐든 잘 참고 잘 견디던 저였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진정 사랑이라면 힘든 순간에도 함께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남편은 살이 찌고 힘들어하는 저를 점점 거들떠도 보지 않았고 제가 뚱뚱하고 볼품없다며 막말까지 내뱉었습니다. 아, 당신 지금 꼴이 어떤지 알아? 요즘 거울도 안 보지? 아주 뚱뚱하고 못생긴 거위 같아. 아, 그래도 한때는 백조였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아니, 무용 하나 간뒀다고 세상 무너져? 어? 아, 뭐 그렇게 힘들다고 혼자 난리야. 밖에서 일하는 내가 더 힘들지. 집에 있는 당신이 힘들겠어? 살이 쪘으면 어디 나가서 운동이나 좀 하던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지방 흡입이라도 받던가. 진짜 못 봐주겠으니까 어떻게 좀 해봐. 살이 좀 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남편에게 서운하기는 했지만 스스로도 제 처지를 알고 있던 저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자존감은 점점 낮아졌고 그럴수록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도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당신 오늘 모임 따라 나올 생각하지 마. 뭐? 왜? 오늘 부부 동반 아니야? 부부 동반이든 뭐든 그 꼴을 해서 나가려고? 미쳤어? 누구 쪽팔려서 뒤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그래도 나 오늘 당신 따라가려고 새 옷도 샀는데. 호박에 줄 그어서 수박 되냐? 어? 새 옷은 사서 뭐해? 내가 누누이 말했지. 남편이 힘들게 벌어오는 돈 허튼 데다 쓰지 말라고. 그럴 돈 있으면 새 옷을 타지 말고 차라리 다이어트 약이라도 사 먹어라. 어? 그나마 봐줄 건 몸매 하나였는데 이젠 쪽팔려서 데리고 다니지도 못하겠네. 남편은 제가 살이 찐 게 건강 때문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살을 빼라느니 되지라느니 하는 말을 서스럼 없이 내뱉었고 저를 상처 주었습니다. 차라리 그뿐이었으면 좋았을까요? 언젠가부터 남편은 저 몰래 외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숨길 생각이 없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누가 봐도 뻔히 알만한 변명에 여자 향수 냄새를 풍기고 들어오는 남편이었으니까요. 직접 보지 않았어도 남편의 외도는 확실해 보였고 그 사실을 눈치챈 저는 허망해졌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평생 나만 사랑하겠다던 남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남편의 변심을 알면서도 차마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그저 모른 척하며 잠자코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았어요. 사랑 문자를 나누는 핸드폰을 숨길 생각도 없었고 가끔은 집에서
상간녀와 대놓고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 아주 당당하게 제게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우리 이혼하자. 나 이제 당신 뒤치다거리도 더 못하겠고 당신 비위 맞추지도 못하겠어. 당신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어? 살도 못 빼면서 그래놓고 내가 당신을 쳐다봐줬으면 싶어? 진짜 욕심도 많다. 그냥 솔직하게 말해. 나 때문이 아니라 바람이 났다고. 아니 그게 나 때문인가? 내가 살이 찌고 무용도 그만두고 이전에 김하성이 아니라서 그런 거냐고. 그래, 잘 알고 있네. 솔직히 나도 이제 지친다, 어? 가뜩이나 일하고 들어오면 피곤한데 너는 살이나 뒤룩뒤룩 쪄서 죽상을 하고 있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예뻐가지고 내 자랑거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너 같은 걸 내가 와이프라고 달고 있을 이유가 더 있겠어? 뭐? 당신한테는 아내가 그런 존재야? 값어치가 없으면 한순간에 버려버릴 그런 소모품인 거냐고. 나 사업하는 사람이야. 모든 일은 당연히 계산적으로 생각해야지. 내가 너랑 결혼한 게 솔직히 그게 다 뭐 때문이겠어. 무용하는 예쁘고 고고한 와이프, 그게 네 값어치였다고? 근데 이제는 뭐야? 집에서 밥이나 축내는 식충이? 내 카드나 쓰는 거머리? 내가 너를 언제까지 걷어줄 거라 생각했어? 응? 내가 몸만 회복하면 뭐라든 하겠다고 했잖아. 일해서 돈 벌겠다고 했잖아. 근데 그거 기다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부부 사이에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어야 하냐고. 사실 지금 이런 얘기도 다 불필요한 얘기야. 너도 뭐하러 이런 소리 듣고 있어? 그냥 곱게 이혼하면 될걸. 나 그냥 이혼하네. 아니 못해. 못하긴 왜 못해? 그냥 하면 되지.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이혼해. 위자료는 제대로 챙겨줄게.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산 적이 있는데 내가 그 정도 못해주겠어? 뭐 당신도 밥 벌어먹고 살려면 학원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돈이 있어야 할 건데 그게 한두 푼이겠어? 그거 내가 다 대줄게. 그러니까 당신도 계산 잘해서 좋게 말할 때 그냥 곱게 이혼해. 돈? 위자료? 내가 그깟 돈 때문에 이혼을 해줄 것 같아? 나 돈 필요 없고 그런 돈이면 더더욱 받을 생각 없어. 어차피 당신 바람 펴서 나한테 이혼 요구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이혼 안 해줄 거야. 사실 그때는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오기 같은 걸 부렸던 것 같아요. 나랑 헤어지고 상간녀랑 결혼하는 꼴을 보고 싶지도 않았고 그대로 이혼해주면 더욱 비참해질 것 같아서 순순히 이혼을 해주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 뒤로 대놓고 상간녀를 만나며 제 속을 긁었고 앞에서 일부러 그러는 남편을 지켜보던 제 속은 하루하루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제가 참는 건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남편이 제게 매일같이 이혼을 요구하며 저를 멸시해도 저는 귀를 닫고 눈을 감고 계속 참아냈습니다. 무용을 할 때에도 참다 보면 고통에 둔해졌으니 마음의 상처도 금방 익숙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몸보다 여린 건지 잘 참고 있다 싶은데도 저는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변화를 저희 아버지가 먼저 알아차리셨죠. 그때 제가 많이 지쳐 보였는지 아버지는 제 상태를 걱정하시며 매일같이 제 안부를 물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하시는 부모님 앞에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괜찮다, 잘 지낸다는 말만 하며 혹시 사정을 들킬까봐 친정으로 찾아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버지에게 저는 문을 열어드렸고 아버지를 마주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동안 참 많이 참았더라고요. 그저 참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저도 모르게 속에 쌓인 게 많았던 것 같네요. 한참 울고만 있는 저를 묵묵히 안아주시던 아버지는 제가 입을 열 때까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조금 진정이 되면 아버지에게 그냥 괜찮다는 얘기를 하려 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님께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기에 남편의 변심은 아버지에게 끝까지 비밀로 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때 갑작스럽게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참 상간녀와 데이트를 하고 있을 시간에 집으로 돌아온다니 뭘 챙겨가기라도 할 건가 싶었죠. 저는 두 사람을 마주치게 하지 않으려 아버지를 안방으로 모셨고 홀로 남편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남편이 잔뜩 화가 나 씩씩거리며 곧장 제게 달려와 악담을 내뱉었습니다. 야, 대체 언제 이혼해 줄 거야? 어?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곤란한 줄 알아? 대체 뭘 더 뜯어먹고 싶어서 이혼을 안 한다는 거야? 얼마를 원해서 이러는 거냐고. 그러게 내가 위자료 두둑히 준다잖아. 야, 이 잡년아. 우리의 이혼을 기다리고 있는 애인에게 싫은 소리라도 들은 건지 잔뜩 화가 난 남편은 우리 아버지가 집에 있는 줄도 모르고 제게 쌍욕을 섞어가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 말을 하기도 전에 제 뺨을 내리쳐버렸죠. 그때까지는 한 번도 손찌검은 하지 않았는데 그날은 남편 놈도 화가 단단히 나긴 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집에 있는지도 모르고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른 거죠. 안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는 제가 맞자마자 방문을 열고 튀어나오셨고 그 길로 남편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날리셨어요. 그리고 제가 말릴 새도 없이 남편을 바닥에 눕혀 마구 때리셨습니다. 말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차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꼴을 보고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을지 그 분노가 저에게까지 전해졌거든요. 보통 사람이라면 30대 남자가 60 남은 아저씨에게 맞고만 있지는 않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평생 운동을 하신 분이셨고 남편 정도는 충분히 때려눕힐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사실 남편도 그걸 잘 알고 있었기에 그동안 저희 아버지를 많이 무서워했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는 이혼을 요구하면서도 처가댁 가서는 찍소리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저 살려달라는 남편의 애원에 저는 오히려 남편이 불쌍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동안 쌓인 게 많았는지 그놈이 얻어 터지는 걸 보니 내심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죽는 꼴을 두고 볼 수는 없으니 정말 죽겠다 싶을 쯤에 아버지를 말렸죠. 그제서야 남편 얼굴을 들여다봤더니 얼굴이 피떡이 되어서 정말 딱 죽기 직전이다 싶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도 그놈이 걱정된다기보다 우리 아버지가 폭행으로 고소를 당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병원으로 데려갔죠. 정말 웃긴 건 기절할 정도로 맞고서도 그놈은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나한테는 가릴 것 없이 별소리를 다 하던 놈이 아버지 앞에서는 잘못했다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제발 용서해주세요. 용서? 네가 지금 내 딸한테 그런 짓을 하고도 용서라는 소리가 나와? 너 아성이 덕분에 살아있는 줄 알아라, 어? 내가 너 아주 죽여버리려고 했거든. 잘못했습니다.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한 것이 제 남편이었네요. 내가 한때 사랑하고 기댔던 남편이 결국 그런 인간이었구나 싶어서 더욱 씁쓸해지기만 했네요. 그리고 그동안 참았던 저도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얻어맞고서야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놈을 내가 뭐하러 참아준 건지. 나도 차라리 진작에 아버지처럼 그놈을 흠씬 패줄 걸 그랬다 싶어서 후회까지 들었죠. 그걸 뒤늦게 깨닫게 된 저는 그 자리에서 그놈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래, 당신 뜻대로 이혼해줄게. 솔직히 너 같은 놈 붙들고 사는 게 나한테 무슨 이득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 그리고 다 끼리끼리 사는 건데 니들이 다 버리고 결혼한다는데 그게 뭐 그리 대수인가 싶네. 이혼해줄 테니까 그년이랑 알콩달콩 잘 살아봐. 걔도 지금이야 젊고 예쁘지. 사람은 결국 다 나이 들고 상하게 되어 있어. 나는 그런 시절이 없었니? 어디 그년도 늙고 병들면 네가 어떻게 나오려나 궁금하네.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합의 이혼 해줄 테니까 너도 나랑 합의해.
나 네가 준다는 위자료 한 푼도 관심 없고 네가 번 돈 더러워서 받고 싶지도 않아. 나 위자료 안 받을 거니까 너도 우리 아빠한테 뭐 바라지 마. 나중에라도 정신 차려서 폭행으로 고소하니마니 할 생각 말고 서로 깔끔하게 합의 이혼하자고. 저는 이혼은 무섭지 않았고 다른 건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놈이 뒤늦게라도 아버지를 폭행으로 고소하면 어쩌나 그게 가장 두려웠어요. 유단자인 아버지가 폭행 사건에 연루되면 실형이 떨어질 수 있으니 말이에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로 했고 서로 고소 고발 없이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변호사를 데리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던 그날 저는 다시 태어난 기분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과 제 미래에 대한 걱정에 이혼을 두려워했던 제가 오히려 이혼한 뒤로는 아무 걱정이 없어졌네요. 하고 보니 생각보다 이혼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 자존감을 짓밟았던 전 남편에게서 벗어나니 다시 자신감도 생겼고요. 그 뒤로 저는 보란듯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다시 저를 위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재활도 다시 시작했고 운동을 병행하며 살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누구보다 힘이 되어주셨고요. 다행히 점점 상태가 좋아져서 몸도 예전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씩 무용을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모아둔 돈을 가지고 제 이름을 건 학원을 차렸습니다. 다시 무용수의 길을 걸을 수는 없게 되었지만 여전히 무용에 애정이 있기에 저 같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더 컸는데 몇 년째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지금은 제 스스로가 기특할 만큼 잘 해내가고 있는 듯 합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주는 아이들 덕분에 너무 행복한 요즘이에요. 그렇게 제 스스로 자신감을 찾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다른 행복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도 다시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 더럽게 헤어지고 다시는 남자를 못 믿을 줄 알았는데 제게도 다 짝이 있었어요. 그 사람과 저는 리듬이 잘 맞는 사이입니다. 표현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욱 진정성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전 남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어디서 들었는지 결국 그 여자랑 이혼했다면서 저랑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아버지를 보여주겠다고 엄포를 놓았죠. 아마 몸이 기억하는 한 그 인간이 저를 찾아오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제 저는 과거와 제 집념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게 세상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으니 이제는 좀 쉬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럼 저도 행복해지고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해지시기를 바랄게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